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셀레스트 헤들리. 오늘 주제는 바쁨 중독. 원제는요, do nothing이에요. 작년 봄이었던가요? 네, 기억이 나요. 셀레스트 헤들리 작가, 방송인이죠. 저와 같은 이제 라디오 호스트인데, 말센스라는 책을 했었어요. 한 1년 정도 흘렸는데 아직도 그 문구가 귓전을 맴도네요.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입보다는 귀를 열어라. 뭐 이런 이렇게 들어주는 것의 미덕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잠깐 들춰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저자 셀레스트 헤들리의 Do Nothing이라는 책인데, 이 책 그 전작이죠. 2017년도에 출간됐던 말센스의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 몇 가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말센스가 말재주를 이기는 10가지 방법 다시 읽어 드릴게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대충 하는 걸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대화의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네, 지난해 기억이 나는 대목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대화를 하고 상대방과 같이 호흡하고자 하는 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항목 10가지 말센스에 나왔던 그 항목입니다. 이걸 소개하는 이유가 이 같은 저자니까요. 이 저자의 성향과 이 저자가 이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어떤 성향과 어떤 내용으로 전작이 히트를 쳤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시 들으니까 또 정말 새롭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네요.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 하지 않는다. 네, 참 힘들죠. 반대로 하죠. 대충 아는 것을 전문가인 척 한다. 네, 거의 그 정도인데, 정말 좋은 기억이 있는 책, 말센스의 저자, 셀레스트 헤들리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Do Nothing. 한국 번역본으로는 바쁨 중독 이렇게 되는데, 조금, 네. 아무튼,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입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주제, Do Nothing. 바쁨 중독. 네, 이 책의 저자인 셀레스트 헤들리는 CNN, BBC, 이런, 여러 유명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현재는, 라디오 진행자로 있습니다. 저자가 테드에서 진행한 대화 기법 강연은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대화법 분야 최고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재밌는 게요, 작년 초에 말센스라는 이 같은 저자의 책을 했을 때 제가 기억나요. 테드에서 진행한 대화 기법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뷰 조회수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500만 뷰가 늘어나서 네, 또 업데이트를 했네요. 저자는 전작인 베스트셀러 말센스라는 책에서요, 단지 말솜씨, 말재주를 상상시키기 위한 대화술이 아니라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대화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테크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정성과 배려, 이런 것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명저,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많이 찾는 책의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얄팍한 기술이나 테크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얄팍한 어떤 스킬, 노하우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감동적인 감정의 어떤 자세, 그런 거를 주로 이야기했는데, 이 말센스라는 책도 그랬어요. 센스라고 해서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그런 책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가 집필한 말센스라는 책은요, 2017년도 NPR이 어떤 약자인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그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이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라디오에서 뽑은 최고의 책으로 선정됐고 2017년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실버 노틸러스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 공영 라디오 방송국 NPR에서 데일리 뉴스를 진행하고 있고, 작가, 강연가, 또 대화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필한 신간 Do Nothing,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저자는 이 정말 유명세를 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전에 역시나 저자 역시 주머니 사정이 참 고만고만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만 하면 자신의 삶이 금방 여유롭고 윤택해질 거라고 믿었는데, 그러던 그녀는 2017년 이 그 말센스라는 책으로 정말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돈도 엄청 벌었고요. 인간관계와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말센스라는 그 책이 엄청난 히트를 쳐서 드디어 꿈꾸던 경제적 안정을 얻었는데, 그녀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원하던 경제 자유를 얻고 성공을 맛보았는데 예전보다 더 시간이 없었고, 더 바빴고, 더 스트레스가 많았고,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공하기 전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전에 궁핍하게 살았을 때 즐기던 소소한 취미생활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생각했어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필한 책이 바로 바쁨 중독 Do Nothing 이라는 책입니다. 자, 바쁨 중독에 빠진 그녀가 어떻게 해서 그곳을 빠져나와서 다시 일상으로부터 행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쁨 중독에 빠진 건 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약도 없는 중독에 빠져 있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왜 바쁨 중독에 빠졌는지, 언제부터 여유를 죄악시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휴식 있는 삶을 되찾을 수가 있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과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음에 6가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쁨 중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하는 방법. 첫째, 당신의 업무 방식을 돌아보라. 둘째, 미디어 속 삶에 집착하지 마라. 셋째, 책상과 컴퓨터에서 떨어져라. 넷째, 당신의 여가에 투자하라. 다섯째, 진정한 관계를 맺어라. 여섯째, 안목을 넓혀라. 이게 바쁨 중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방법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진짜 먹고 살기 위해 바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잠깐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고 즐기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저도 작년이죠 벌써. 코로나가 극성이었을 때 한 2월, 3월 그때였죠. 4월 때까지 막 셧다운 다 되고 그랬었는데 한 3일 정도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일정이 없었고 다 캔슬됐었고요. 통행금지였으니까요. 뉴저지에. 근데 정말 뭐랄까요, 몸이 쑤시고 행복한 게 아니라 죄책감이 드는 모습, 불안하고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토록 원하던 3일의 휴식이 진짜 반강제적으로 저에게 부여됐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바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하루가 너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다 또 잤는데 또 자고 일어나는 제 모습도 되게 낯설었고 좀 그렇게 상쾌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질없는 죄책감에서 저자는 이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쁨 중독에서 벗어날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6가지 방법
제가 읽어드린 앞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쁨 중독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기의 삶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자는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는 어떤 의미에서 무척 바쁜 해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가한 해였기도 합니다. 작년 초에 팬데믹이 찾아왔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에서 맞이하는 원치 않는 뜻하지 않은 강제 휴식을 했어야 됐죠. 근데 그 휴식이라는 게 본인이 원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피치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성격이어서 몸이랑 마음이 그냥 오로지 편히 쉴 수만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 살면서 렌트비 내고 모기지 갚고 또 그 달 한 달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 구조가 아메리칸 그 스트럭처인데 이렇게 무거운 압박감, 다른 걸 살필 시간 없이 정말 바쁘게 살던 와중에 이렇게 팬데믹이 왔었죠. 그런데 이참에 좀 쉬자 이래도 될 법도 한데 대부분 제 주위에도 다들 아주 너무나 조음이 쑤시고 아주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계속 해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압박감, 그 다음에 이 피로함을 즐기는 몸, 또 그런 말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쉬는 것도 좀 쉬어본 사람이 쉬는 건가 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강제적인 휴식 작년에 어떤 이들은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엄마 잃은 새끼 강아지 마냥 끙끙대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 새끼 강아지였고요. 당장 이번 달 렌트비 걱정하는 거는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준비하고 출근할 목적지가 없다는 그 사실에 좌절하고 불안해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 아무리 재밌는 영상이 나와도 집중이 안 되고 연신 거실 뒷마당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이 책 바쁨 중독 Do Nothing은 현대인들이 쉴 줄 모르고 휴식할 줄 모르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을 요목조목 이렇게 나열하고 원인과 더 긍정적인 방법, 해결책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해를 맞이한 지금 자 이제 다시 열심히 뜁시다가 아니라 적당히 일하고요, 잘 쉽시다, 이런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바쁨 중독을 빠진 이후로 사회적인 발전으로 인해 일을 하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간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만 활동하던 농경사회에 비해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분업과 야근이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노동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자본주의로 사고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인간의 욕구와 맞물려서 돈을 더 벌기 위해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이미지가 더 좋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바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바쁜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고 바쁜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착각이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책에 소개한 이 바쁨 중독을 없애고 여유를 찾는 그런 방법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남과 비교하는 걸 없애고 의무적으로 휴식 시간을 갖고 일이 아닌 다른 걸 집중할 것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책에 나열을 했는데, 어쩌다 이 정이 된 걸까요? 어쩌다가 쉬는 것조차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디렉션을 따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쉬는 것도 체계적으로 배워서 더 잘 최선을 다해서 쉬어야 된다. 이런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일중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자는 말합니다. 일로부터의 관심을 좀 줄여라. 그리고 그 줄어드는 걸 당연하게 여겨라. 이런 사고의 전환을 요구를 합니다.
마음속에 여유를 되찾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일적인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 그런 그 노력이 이 책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 대부분 모두는 바쁘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또 그러면 주위에서 인정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명예와 부가 따라오고, 근데 그 결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냥 기계 부속품처럼 시간 되면 돌아가는 나사, 시계추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일만 하고 똑같은 일만 하는 기계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뭐 기계라든가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바쁜 어떤 우리 인생에 어떤 그 바쁜 터널을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 정신적 이런 여유를 찾게 되더라도 이미 그때는 반백의 머리에 이제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은 직장, 내가 필요하지 않는 아이들, 내가 필요하지 않는 가정,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바쁘게만 열심히 살았는데 쉴 줄도 모르고, 우리는 열심히 일한 훈장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지나간 내 청춘, 그리고 더 열심히 할 무언가를 찾고 있는 쉴 줄 모르는 노년의 나. 네,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잘 쉬는 것, 몸과 마음을 잘 충전하는 것,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아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열심히 사는 민족인 우리 한국 동포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열심히 이 문화, 또 다른 시각의 경쟁을 울리는 그런 책, 바쁨 중독, Do Nothing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뭐 골프를 친다던가 휴가를 뭐 몇십일 간다던가 이런 거를 평생 이제 한국에서 자란 분들은 보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면 약간 어리둥절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만큼 쉬는 것 역시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그리고 복지와 선진국이 국가 그 근무 시간은 반비례한다는 것. 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 책 본문 내용을, 전문을 제가 작가의 음성 그대로, 제 음성으로 작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세대에 걸쳐 우리는 정신없이 일하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왔다. 너무 오랫동안 자기를 혹사했고 어디로 가는지도 잊은 채 마음 편히 노는 능력을 잃었다. 능률 숭배자란 어떤 이들인가. 그들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이 미덕이고 무슨 일이든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 집단이다. 그들은 항상 바쁘고 자기의 모든 노력이 시간을 절약하고 삶을 개선해 준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효율성은 환상이다. 그들은 실제 시간을 낭비하면서 능률적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은 우리가 열심히만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님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내가 겪고 있는 효율성 중독의 근원을 찾기 위해 나는 역사책을 뒤져야 했다. 그 원흉을 찾기 위해 1950년대, 1920년대, 20세기 전환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과거의 노동 관행을 살펴보았다. 중국에는 1600년대의 일상생활에 대해 읽기 시작했고 다시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이를 통해 약 250년 전까지만 해도 일하는 습관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일과 효율성, 여가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전부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으며 매우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25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반만 일해도 행복하게 자급자족하며 먹고 살았고, 여러 가지 축제나 기념일이 오면 일주일, 2주일, 한 달씩 그 축제를 즐겨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던 시절을 우리는 지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조상들에게 일이 무슨 의미였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잘못 생각해 왔을지도 모른다. 중세 소작농은 평균적으로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적은 시간 일했고 훨씬 더 긴 휴가를 즐겼다.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항상 일주일에 최소 40시간씩 일해야 했던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관행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현상이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각 노동자는 새로운 보호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4세기, 5세기 전 조상들이 일했던 방식을 되찾기 위해 싸운 것이라고 서럴드 로저스는 얘기한다. 즉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하고 노동 환경이 대규모 생산 라인으로 바뀌기 이전에 노동 관행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노동 시간을 둘러싼 싸움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영위했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자기와 자손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잠시 생각해보라. 1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 기반을 넘겨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시간 일하고 퇴근 후나 휴일에도 업무 문자에 답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것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고 이런 업무 관행을 따르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관행은 바뀔 수 있다. 오랫동안 캐톨릭 교회는 신앙인이 천국에 가려면 선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일하기 꺼리는 나태함은 7가지 대역죄 중에 하나였다. 캐톨릭 사제들은 야고보서관의 다음 구절을 인용하고는 했다.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루터는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관행을 경멸했기 때문에 근면 검소를 강조했다. 루터는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면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노고와 효율적 노동을 통해 선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다. 루터는 사후 세계에나 게으름을 즐겨야 한다고 믿었다. 오직 노력과 투지를 통해 위협을 달성한 남자라는 비전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 되었고 이와 유사한 믿음이 유럽 여러 지역까지 사로잡았다. 더글라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자수성가한 사람에 대한 내 이론은 간단히 말해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물질적, 도덕적 또는 지적 우수성을 지녔든 아니든 성실하고 착실하고 끈질기게 해온 정직한 노동이야말로 그들의 성공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아닐지 몰라도 최상의 설명이 될 것이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노력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에게 가야 할 존경을 거두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자수성가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그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포기한 대가로 노년에 그가 받아야 할 것은 그에 대한 보상인 칭찬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것. 시간이 돈일 때 한가롭게 보낸 시간은 돈의 낭비가 된다. 현대사회의 모든 스트레스의 밑바탕에는 시간은 너무 소중해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있다. 우리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어딘가에 쓴다. 우리에게 더 이상 여가가 없는 게 당연하다. 8시간 노동이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기 무섭게 노동자들은 승진을 하고 동료와 관리자들의 칭찬을 얻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 이상 일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켈빈 칼리지 철학과 교수인 레베카 코닌 딕드 영의 말이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가치를 생산, 효율, 잠재력의 극대화 측면에서 측정한다. 따라서 바쁘게 지내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는 1965년에 오늘날에는 한 세기 전보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시간이 쓰인다. 사람들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때 더 오랜 시간 일을 한다.
일이 여가보다 수익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현재 평균적인 미국인의 평균적인 영국인보다 무려 1년에 140시간 더 일을 한다. 그리고 평균 미국인이 프랑스의 평균 노동자보다 300시간 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여가를 돈과 맞바꾸고 있지만 급여가 많이 오르지 않았으므로 별로 좋은 거래라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값진 것이어서 바베큐나 야구 경기를 하며 보낼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쉬는 날 하는 활동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여가 생활은 스트레스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으로 그 시간에 벌 수 있던 돈을 생각하며 애를 태운다. 확실히 집과 사무실의 경계가 모호해진 탓에 실질적으로 비업무 시간이 거의 없다고도 할 수가 있다. 캔버라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가 말하는 오염된 시간을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고 있다. 이는 휴일에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거나 당직을 서거나 엄밀히 말하면 근무 시간이 아닌데 업무와 관련된 문제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컴퓨터와 통신 도구의 발전은 각종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듯 몇 시간이고 계속 부지런히 일한다. 회사의 경영진은 21세기 직장에서 여전히 19세기의 사고방식을 고집한다. 이런 상황은 일은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우고서야 완료된다는 파킨슨의 법칙으로 일부 설명이 된다. 과학적인 원칙은 아니고 역사학자 시릴 로스커트 파스킨이 처음 피력한 경험이다. 즉 하루에 8시간 일하기로 계약했으니 실제 일의 분량은 5시간이면 끝날 수 있다고 할 때 5시간 안에 일을 끝내는 대신 주어진 8시간을 채우려고 일의 속도를 늦추는 현상이다. 우리는 25시간이면 처리할 일을 회의를 소집하고 사소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면서 더 복잡하게 일을 만든 후 40시간을 꼬박 채운다. 우리는 업무에 실제 요구되는 시간과 상관없이 직장에서 8시간을 보내야 한다. 따라서 엄연히 근무 시간인데도 온라인 쇼핑을 하고 진료 예약을 하고 일상적으로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한다. 마트, 병원, 관공서 같은 곳이 문을 닫은 뒤에 퇴근한다면 이런 용무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누구에게나 본인이 오직 일에 집중하는 동안 집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해줄 배우자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가정생활을 사무실로, 일을 가정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내면화하여 우리가 기꺼이 헌신적인 신자가 되기 이르렀다. 장시간 근무라는 종교에 귀의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단지 승진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다. 헨슨은 2017년 한 논평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일 중독은 질병이다. 우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고통을 응원할 게 아니라 치료와 대처 방안에 대해 조언해줘야 한다. 헨슨의 말처럼 일 중독을 질병이라고 한다면 질병 중에서도 최악의 질병일 것이다. 왜냐고?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 중독이라는 말을 칭찬이나 은근한 자랑으로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 도움을 청하는 외침으로 생각해야 한다. 일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하루에 제일 오래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게 일하는 데일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죠. 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뉴욕, 뉴저지, 여기는 일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뭐 한 달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뭐 감당이 안 되죠. 렌트비, 모기지가 워낙에 그 물가도 그렇고요. 정말 뭐 한 3개월 쉬었다 그러면 네 뱅크럽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일을 우리 인생의 가치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 이 글귀가 참 뼛속 깊이 새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삶에서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저자는 말을 합니다.
중세 소작농은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보다 훨씬 적은 시간 일했고 훨씬 더 긴 휴가를 즐겼다고요. 그들은 하루 8시간 이하로 일을 했고 적어도 1년의 3분의 1은 쉬었다. 조상의 축일을 기념하고 특별한 행사를 치렀다. 심지어 기원전 4세기 중반까지는요, 공식적인 축제일만 거의 6개월이었고 그 시기에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일주에 최소 40시간 일하게 된 건 비교적 최근에 생긴 현상이고, 우리가 태어난 한국은요, 주당 40시간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수당 없는 야근, 휴일 없는 업무의 연장, 이런 그런 것들을 훈장처럼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미 동부지역에 진출한 특정해서 말하긴 그렇지만 상당수 한인 베이스 회사들은 아직도 추가 수당 없는 야근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참 몰지각한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자세를 갖춘 훌륭한 직장인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둬놓은 그런 회사들도 꽤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자꾸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원래 우리 삶의 목적이 일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일해 얻은 것으로 잘 먹고 잘 살자니까요. 남들보다 많이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우리 한정된 인생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느라 지쳐버린 우리 몸뚱이는 피땀 흘려 번 돈을 누릴 에너지가 방전될 때까지 축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노동시간도 줄어야 되는데 세탁기가 등장해서 내과에서 손시려운 거 호호 불어가면서 방망이질할 때보다 빨랫감에 쓰는 노동력, 그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그 줄어든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하게 돼요. 네, 바닥에 막 엉덩이를 막 높이 지켜 세우고 물걸레로 바닥을 막 박박 닦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저 예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복도 왁스로 진짜 엄청나게 닦았던 막 나머지 공부를 제가 했었는데 조금 아주 영특하지가 못해서 나머지 공부하면은 그거를 2배로 닦던가 그래서 나머지 공부가 좀 이렇게 싫었던 게 아니라 그거 더 닦아야 되는 그 마룻바닥이 너무 싫었던. 그런데 요즘 누가 마룻바닥을 닦습니까? 그것도 학생이 직접 닦지도 않죠. 그런데 백큐을 쓰고 다. 그런데 사람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던 모든 작업들을 다 자동화, 기계화, 로봇의 등장으로 더 빠르고 수월해졌는데 왜 우리가 하는 일의 양과 시간은 점점 늘어만 갈까요? 왜 우리 회사에서 매일매일 정시 출퇴근 더 모자라서 이 첨단화되고 점점 일이 빨라지고 예전에 편지를 주고받고 심지어 그 전보 이런 것도 안 될 때 말 타고 막 사람이 막 오고 막 비둘기 그죠? 그런데 클릭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퇴근할 때 일거리까지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 인류는 산업화 이후에 시간은 곧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오래 가동할수록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제품을 일괄되게 생산할 수가 있었고 또 공장주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비도덕적인 행위이고 근면은 도덕적인 행위다. 이런 이상한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얼마의 임금을 받건 오랫동안 일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요. 근면은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이 되고 고귀한 우리 일생 중 완전한 하루를 그저 일만 하기 위해 바친다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개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 고귀한 인생이 하루 종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피로감에 뻗어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너무 슬프네요.
그 후 약 200년 만에 사람들은 게으름을 싫어하고 죄악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은 조금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요. 항상 바쁘고 항상 시간이 없고, 아니 바쁘지 않아도 시간이 있어도 그걸 못 참는 종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게으른 짓은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이런 것에 지쳐서 현대 문명에 지쳐서 힐링을 외치려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힐링을 외치면서 최고의 힐링 방법을 연구하고 따르고 찾고 그것을 위해 떠납니다. 심지어 멍 때리기 대회를 열어서 멍 때리는 것 자체로 경쟁을 하고 있죠. 네, 참 웃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쫓아서 휴식도 경쟁처럼 즐기기에 바쁩니다. 진짜 휴식을 즐기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취미를 공유하고 그것을 SNS에 전시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누구도 진짜로 게으른 짓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방송인입니다. 저와 같은 라디오 호스트 진행자인데 주로 데일리 뉴스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자가 말센스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전에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고 독립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럼 난 정말 멋지게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했는데 정말로 경제적인 독립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오히려 더 바빠지고 더 시간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예전보다 어떤 그 취미를 즐길 시간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쁨 중독에 빠진 것은 저자뿐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저도 이제 그 성인 영어 학원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림 전시도 몇 번 했었고요. 또 방송도 하고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저도 일을 벌리고 연습하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결국 아주 짧은 휴식이라도 이틀, 하루, 3일이라도 어떻게 쉴 줄을 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저를 보면서 당황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왜 바쁨 중독에 빠졌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여유를 죄악시하게 되었는지 이 책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 해결책 6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업무 방식을 파악하라. 미디어 속 삶에 집착하지 마라. 책상에서 떨어져라. 여가에 투자하라. 진정한 인간 관계를 맺어라. 끝으로 안목을 넓혀라. 진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6가지 해결책이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 명작 주제는요, 셀레스트 헤들리의 Do Nothing, 바쁨 중독이었습니다.